삼성서울병원의 순환기내과 최승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왜 심장 관상동맥 질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질환의 검사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있는 이 외국분들인데요. 무슨 루이 암스트롱이나 프랭크 시나트라나 김정일, 또는 최근에 이 사망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령을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995년도에 비해서 그때는 여성의 경우에 한 77세 정도 됐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70세가 되지 않았는데 평균 연령이. 지금 2005년도까지만 보더라도 남성의 경우에는 그 뒤로 계속 평균 수명이 올라가서 75세,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83세까지도 평균 연령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수명이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사망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40대 이상이신 것 같은데요. 보통 제일 먼저 1위는 암이죠. 암. 그 다음에는 이제 2위는 뇌졸중이 되겠고, 3위는 심장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심장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전체 합치면 혈관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뇌졸중, 뇌혈관질환, 심장혈관질환, 고혈압까지 합치면 이 암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동맥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맥경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도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98년부터 통계를 보면 이 심장혈관 때문에 병원에서 시술, 이렇게 스텐트 넣고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옆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한 39,000명 정도까지 최근에 2008년도에는 그 정도 시술을 했고, 수술도 한 매년 3,000명 이상씩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허혈성 심질환, 사실 무슨 말이냐면 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몸속에 이렇게 허해지는, 특히 심장에 이렇게 피가 적게 가는 이런 게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그런 거에 기본이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동맥경화입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좀 동맥이고요. 여기 주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동맥경화라고 하는 노폐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심장 주위에 피가 잘 가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협심증이다 하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협심증은 크게 우리가 흔히 걷거나 이렇게 산에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통증을 가슴에 흉통을 느끼는 안정형 협심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가슴이 아픈 불안전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동맥이 아예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막혀서 그쪽으로 가는 그 심근경색이 아예 그냥 심장 근육이 완전히 막혀서 썩어가는, 배사되는 이런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심하면 심할수록 심장이 부어서 이것 때문에 숨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허혈성 심부전이라고 하는 게 4가지 크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가 봤더니, 이 협심증, 그냥 협심증이죠. 그냥 걸어 다니실 때 가슴이 좀 아프고 또 따갑기도 하고 이런 병들, 이게 한 67% 되고요. 심근경색은 한 11%, 10명에 1명은 심근경색이고 10명에 한 7, 8명은 협심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심근경색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근경색 환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로 연령대는 언제 오냐면 60대 때가 가장 많습니다.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게. 그리고 70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0대가 그 다음에 많고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 40대 이하에서도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여러분들 아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한번 보면은 이게 사망률이 병원 내에서 한 10명 중에 1명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일주일 이내에 또 한 11% 정도 사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심평원에서 한번 보고한 게 있는데,
병원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한 5% 정도에서 사망하고 어떤 병원은 20% 정도, 10명에 2명 정도가 사망하는 정도로 병원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신경경색 환자분들은 통증이 왔을 때 병원에 빨리 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통계를 봤더니 응급실 도착할 때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하시는 분이 뭐 한 39%, 그러니까 뭐 열의 넷밖에 안 되고 3시간 이내에 통증이 있은 다음에 3시간 이내에 오는 분들도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늦게 도착하셔서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환자분이 도착하시더라도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게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목표는 한 120분 정도의 치료가 끝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2005년도 통계 보면 한 꽤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접하고 이런 시술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사망률이 적다는 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물론 삼성서울병원이 서울에서 가장 그 사망률이 낮았고 아까 말한 그 병원당 5%에 해당하는 게 이제 삼성서울병원이고 기타 이제 쭉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은 하여튼 환자 수를 많이 보고 좀 큰 병원일수록 좀 사망률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관상동맥이라는 게 무언가? 관상이라는 게 이 관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왕들이 쓰던 이런 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그 관이 있고 위로 이렇게 뿔처럼 올라와 있는 이런 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동맥인데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크게 관상동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측에서 나오는 우측 관상동맥이 있고요. 좌측에서 나오는 좌측 관상동맥이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전 하행지라고 하는 게 있고 좌해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우리 몸의 심장에는 세 가닥의 심장혈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느 쪽 뭐 그 중에 한 가닥이 막혔습니다. 내지 한 가닥이 좁아졌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한번 듣게 될 텐데요. 그때 아마 세 가닥 중에 어디가 막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맥이 있으면 깨끗한 동맥인데요.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들이 끼기 시작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내경이 감소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바로 동맥경화라고 하는 겁니다. 동맥경화, 경화가 이제 단단해진다는 얘기인데요. 막혀서 좁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의 노폐물의 주 성분은 주로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하고 기타 무슨 세포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지방이 좀 많이 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혈관이 깨끗하게 태어나지만 점점 이제 먹을 걸 많이 먹고 이제 배도 나오고 그다음에 담배 같은 것도 피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심장이 뛰는 요 심장 안에 있는 빨간 게 동맥입니다. 이 빨간 동맥 안에 이렇게 피가 다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점점 흐르다 보면 저기 조그마한 것들이 쑥쑥 들어가는 게 그림에서 보일 텐데요. 저게 바로 지방입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콜레스테롤, 지방들이 이렇게 혈관 벽 속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더 많이 자라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파이프 같은 걸 오래 쓰면 거기에 찌꺼기들이 끼는 것처럼 점점 그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안에 피가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적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점 자라다가 피가 점점 안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경, 다시 말해서 피가 가야 될 그 면적이 한 70% 이상 좁아지게 되면 추운 겨울날에 밥을 많이 먹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게 되면 갑자기 가슴이 막 조여오는 것 같고 답답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심장 근육에 피가 잘 돌아서 근육도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심장 근육에 허열 증상이 나타나서 가슴이 조이는 그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협이라는 게 좁은 협자인데요. 그래서 심장 주위로 가는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 그러니까 흉통이라고 하는 게 다 나타나면 그게 다 협심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협심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모델인데요.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피가 흘러다니는 공간이고요.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이런 덩어리들이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저 김밥 잘 말다가 갑자기 옆구리가 툭 터지면 이게 내용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옆에 있는 잘 있는 요 막이 갑자기 터집니다. 주로 이른 아침에 아니면 아주 안 하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가 흥분하거나 긴장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때 또는 뭐 담배를 막 빡빡빡 피고 이러는 중에 또는 뭐 이 성교를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터져서 이게 꽉 막히게 되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가 잘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협심증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있다 옆에 이제 탁 터져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옆에 맨 끝에 보시면 이게 심장 진짜 사람 심장인데요. 여기 끝에 보시면 화살표로 해놓은 곳에 보면 심장 근육이 원래 좀 빨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그쪽으로 피가 안 가서 괴사된 겁니다. 우리가 피가 안 가면 조직들이 다 죽으면은 이제 까맣게 변하죠. 우리 뭐 다리 뭐 썩어서 이렇게 뜯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다 까맣게 변하는데 그렇게 까맣게 변하면 괴사됐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괴사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완전히 막히지 않고 피가 이렇게 좀 가긴 가는데 좀 부족한 게 협심증이고요. 심근경색은 피가 안 가고 갑자기 꽉 하고 혈전이 그래서 피떡이 거기 꽉 얹혀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오는 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과연 어떤 게 협심증인가? 제가 지금부터 한 5장 정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떤 게 진짜 협심증 증상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압박감, 뭔가 큰 무거운 걸로 누르는 것처럼 아프거나 또는 이제 뻐근하고 조이고 주로 이제 가슴 맨 앞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맨 앞에 가슴 위를 이렇게 딱 제가 여기 표시하는 요 부위입니다. 주먹으로 딱 댔을 때 요 부위가 심장에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이렇게 무겁고 조이고 뻐근하고 간혹은 이제 고춧가루 뿌린 듯이 이렇게 따끔따끔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여튼 여기 보시면 주로는 그쪽만 아픈 게 아니고 이게 왼쪽 팔하고 이 턱 쪽으로 이렇게 뻗칩니다. 뻗쳐서 아프게 되고 주로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왼쪽으로 가는 게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이게 좀 계단 올라가거나 산에 올라가려고 조금 몇 발짝 걷기 시작하면 이제 좀 답답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다가 가만히 앉아서 쉬면 한 2, 3분 있으면 좋아지고 이게 바로 이제 협심증 증상입니다. 때로는 그냥 그 상태를 무시하고 안 쉬고 좀 가도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협심증 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움직이기 시작하고 좀 더 걸으면 통증이 오는 게 협심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식사를 하는 후에 더 심하다.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왠지 그 체중도 한 1kg 늘은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걸을 때 아마도 이제 이 운동량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심장도 더 빨리 뛰어야 되고 그래서 주로 식사한 후에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춥기 때문에 추울 때 역시 마찬가지로 대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심장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덕을 올라갈 때 이럴 때 가장 아픈 걸로 돼 있죠. 한 가지는 이런 동맥경화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 혈관은 아주 깨끗한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호수에 물을 뿌리다가 갑자기 꽉 조이면 물이 안 나가는 것처럼 갑자기 피가 잘 가다가 심장 혈관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꽉 수축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변이형 또는 뭐 E형 협심증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새벽에 번산치는 안 나타나고 새벽에 일어날 때쯤 되면 아프가 또는 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깬다든가 이럴 때 이제 변형 협심증인데 주로는 여기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술을 많이 먹은 날 다음날 아침에 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술하고 상관없이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에만 되면 내가 가슴이 조이고 아프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수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협심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느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가운데가 굉장히 짓누르는 것 같고 뻐근하고 어떤 분들은 막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 왼쪽 팔, 팔로 막 다 뻗치고 시간이 중요한데 한 30분 이상 계속됩니다. 이게 병원에 빨리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또 식은땀도 나고 가끔 쓰러지시기도 하고 숨찬 게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역질 나고 구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 배, 상복부라고 하죠. 체했다고 하는 그 부위가 아파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체한 것 같은데 구역질도 나고 식은땀 나고 이러는데 이게 30분 이상 계속되면 심근경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당뇨병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이 증상을 증상을 나타내는 신경들이 많이 무뎌져 가지고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왠지 기력이 없고 좀 이상하다, 몸 상태가 이상하고 좀 식은땀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게 저혈당인가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항상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30%, 10명에 한 3명은 24시간 안에 사망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고 뭐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냥 운동을 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는 막 수시로 아프다가 운동만 하면 그냥 말끔하게 나아지는 이런 거는 대부분 99% 이상 다 신경성 흉통입니다. 그래서 운동했을 때 좋아진다 그러면 이건 협심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손가락으로 하나로 딱 가리킬 정도로 몸에다 딱 대면서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협심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손바닥을 피거나 주먹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꼭 찔러서 여기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아닙니다. 그리고 한 3초, 5초, 1초, 2초 정도 따끔거리다 금방 없어진다. 대부분 다 신경성 흉통입니다. 여러분들 왜 피곤하면 눈꺼풀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거 경험하시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장 주위에 있는 신경도 자극을 받으면 그게 부르르 떨리는 것처럼 따끔따끔하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흉통은 여러분들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가 아니고 오른쪽, 왼쪽, 위쪽 가슴이 아프다든가 이런 것도 다 아닐 가능성이 참 많겠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아프긴 아픈데 물을 마시면 좋아진다. 그리고 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물 마시면 좋아지고 새벽에 좀 아프긴 하다. 이런 경우가 주로 뭐냐면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심장 뒤쪽에는 식도가 있는데 그쪽에 염증이 있으면 마치 협심증인 것처럼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별을 하셔서 이런 경우는 위험약 한 달 정도 드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도 해보고 그러면 좋아지니까 한번 감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많죠. 하루 종일 내가 어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차도도 없고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계속 아프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아프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잘 때는 괜찮다. 이런 거 하루 종일 아픈데 자면 괜찮고 이런 거 주로 신경 많이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누가 괜히 돈 달라고 막 도촉하고 이럴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화병이라고 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에 관계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숨을 이렇게 들이쉬려고 그러면 가슴이 아프고 더 많이 쉬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답답하고 이런 것들도 운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판단하는 거는 심하시면 병원에 가시면 의사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거 검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걸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시면서 계속 괜찮다는 말을 한 10번쯤 들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요런 게 있으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을 타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다 이런 거 주로 이제 신경정신과적으로 불안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가슴 통증과 연관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협심증이나 신경경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따끔따끔한 거 외에도 자려고 누웠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괜찮은데 왼쪽으로 누우면 아프고 이런 것들도 다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 변화랄까 아니면은 팔을 이렇게 쓸 때 아프다든가 이렇게 어떤 근육이나 뼈를 움직일 때 아픈 것들은 다 연골염이나 이런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